남북 주민이 함께 평양 빙상권에서 스케이트 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오늘 이만감을 아주 들었다 놨다 하려고 아주 나 말고는 웃길 사람이 없다. 정말 자신 있다 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개그맨 정승환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활기찬 분위기 너무 좋네요. 예, 예. 좋죠? 네. 아니 그 들었다 놨다. 네. 요거 원음이 있죠? 있죠. 제가 한번 만들었었는데 한번 네. 지금 첫 만남에 별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안 나눴는데 바로 가나요? 그냥 가는 거예요? 친근해요. 아, 네. 그래요? 감정선이 있습니다. 오케이. 삐졌다가 방금 풀린 거예요. 눈이 풀려야 돼. 요물이 들었다 놨다 요물. 이게 벌써 6년 전 건데 굉장히 아니 예. 휘희 씨는 왜 표정이 떨떠름해? 다 웃는데. 저 처음 봐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하는가 싶죠 지금? 뭐하지 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저도 뭐 하나 싶었어요. 저조차도 그러는데 뭐 보시는 분. 이만큼만이 있는 반응인데. 네. 그러니까 5, 6년 전에 유행어인데 아. 그 당시에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저는 북한 사람 출신으로 해외에 있었죠. 해외에 있어서. 네. 들었다 놨다. 이거는 뭘 다 들었다 아시죠? 놨다 하시는지 모르겠어. 윤아 씨, 네. 지금 첫인상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이상은 눈을 똑바로 뜨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요음을 할 땐 눈 풀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연기해야 되니까. 하다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웃으면서, 그다음에 안 해. 영어에 너무 팬이었어요, 진짜. 네. 자, 우리 들었다 놨다 왔지만 네. 오늘 또 오신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오늘 이만감에 처음 방문하셨는데 마치 아직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유가 있으시다고. 제가 사실은 탈북민 여러분들을 지금 처음 뵙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신인 개그맨일 때 개그 콘서트를 탈북민을 상대로 하는 공연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공연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말로 하는 개그 주구장창 해봐야 안 웃으세요. 그냥 뺨 때리고 우통 벗고 물 뿌리고 하니까 막 빵빵 터지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북한 분들은 말 개그보다는 몸 개그를 좋아하시나 이런 궁금증을 갖고 이해를 있었거든요. 못하니까. 근데 아마 그 문화 차이인 것 같은데 이제 맞아, 북한 맞아. 같은 경우에는 말 개그도 있긴 한데 그 이제 막 새끼오리를 가져오라는 그런 개구가 있어요. 맞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새끼오리를 가져왔는데 진짜 짐승 새끼오리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볏짚으로 꼬은 맞아. 거 보고 새끼오리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 새끼오리를 가져오랬지 이 새끼오리를 가져오랬지 막 이런 내용이 그게 제일 있거든요. 유명한 개그예요. 아, 요게 웃긴 거예요? 아, 되게 안 안 웃기는데. 웃으시잖아요. 이게 문화적 차이야. 문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몸개그를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말개그를 좋아해요. 근데 아무리 말개그를 해보세요. 처음에 탈북한 사람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유진 씨가 왜 안 웃으시지? 그러니까 안 웃으 신기하거든요. 저희는 신기하거든요. 되게 재밌는데 이게. 이 새끼 우리 안 웃은 게. 새끼오리가 되게 재밌는데.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고 오토원비어 씨의 부모님께서 방한을 했었지요. 참 이 안타까운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정리한 화면 함께 보시죠. 열정으로 가득한 인기 우등생이었고 늘 가족을 챙기던 큰아들. This is our season finale. This is the end of one great show, but just the beginning to hundreds of new spin-offs. 출국 직전 원비어는 평양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Oh, I was used and manipulated. Please. Just save me. Please save my life. 오토 원비어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20분 숨졌다고 가족들이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북한에서 풀려나 혼수 상태로 귀국한 지 6일 만입니다.
가족들은 송환 당시 원비어가 말할 수도 볼 수도 없었고 어떤 반응도 하지 못했으며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보였다고 성명을 통해 전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전 세계가 주목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오토원비어 씨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만갑에 또 오랜만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지성호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단체는 이제 남과 북 해외교포 청년들이 하나 돼서 이제 통일을 준비하고 네. 또 이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이제 탈북 청소년 이제 구출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였습니다. 네. 학교 다녀야 될 나이였고요. 그때 15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뭐 하다 보니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정신을 이제 그 화물열차 타고 가다가 이제 정신을 좀 잃은 거예요. 달린 열차에 석탄을 퍼담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열차에 떨어졌습니다. 열차에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다리가 이제 그 열차에 잘려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혈하려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그 손도 왼쪽 손이 이제 절반 이제 그 기차에 이제 잘려 있고.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에 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미 의회에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또 제가 이제 목발을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들었을 때 높이 들었죠. 예, 그때 이제 또 이제 원비어 이제 부모님도 이제 함께 뒤에 이제 계셨고. 근처에 있었죠, 바로? 예, 바로 이제 저희 뒤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오토원비어 이제 부모님들 그리고 또 동생들 이제 만나가지고 함께 뭐 식사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쉽게 만나기 어려운 분들인데 저희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우리 윤아 씨와 지성호 대표님께서 이 녹화하기 바로 3시간 전에 부모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Thank you. Thank you. Hi, I'm Fred Warmbier. Thank you for having me. Everyone knows Otto's story. It was played on TV. It wasn't private, so everybody knows. And when he came home and I watched him die in the hospital, I made a commitment to him that I was going to do something about this. I think that North Korea picked the wrong kid. We're not going to go away. We want to sue North Korea. They said you can't sue a country. There's no law for that. North Korea is treated specially around the world. They're not treated like the common criminals that they are. If we treat North Korea like the common criminals that they are and we force them outside of North Korea to obey the rules, perhaps that will start dialogue with them. We think it will, but even if it doesn't, the rules must apply to North Korea. I am never going to stop until the day I die or until they're taken down. But I really need everyone's help everywhere in the world. Thank you. Cindy, do you remember actually? Are you kidding me? No, you gave him Otto's necktie. Oh, yes. I have my own Otto collected ties. Oh, I like snails.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Of course. I think we're being asked to go back in. Is that it? Yeah, I know. Thank you so much. Of course. First of all,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I know a lot of journalists reach out to us at home and we don't respond. You have to realize that, first of all, it was really hard
we were told that if we spoke out, Kim would take it out on Otto, is that you're not going to make me quiet anymore. We have a lot of other ideas of things we can do, and this is in the future, and hopefully no one else, if we keep after North Korea, hopefully they will eventually release people, and it would be our ultimate goal that they can never take anyone again.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indoctrinated with hate and fear, and the world does nothing to get information to them to tell them what the world is really like. Otto was an amazing son. He went there out of curiosity. He had never been in trouble in his life, and he did nothing. I guarantee you, he did nothing. They hated Otto because Otto was good. He was good looking, he was smart, he was free, and he was confident. 한국에 와서 특별히 이제 소화하시고 싶은 일정들이 있어서 정하신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일정들을 소화할 건지 궁금하고요. I'm hoping to visit the DMZ and say, hello, I'm Otto's mom. I hate you. I hate you so much. But you can't hurt me anymore. So I'm coming out to see you. Just what they Hi, my name is Yuna Zhang. I'm a North Korean defector, and I came from Channel A. Now my way to meet you, the talk show. And our talk show actually all defectors talking about North Koreans' real life. And I know what horrible situation Otto actually happened through. And I'm actually so sorry about that. We get lost. And I know. I can see that. So we're the the workers who are willingly talk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even though these days North Korean defectors are scared for many things. So do you have any words for the defectors?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Just keep telling your story. This is the problem. People have a hard time believing anyone can be that evil. So that's why you have to keep telling your story. Bring up these names, bring up these people. Don't let them have a pass. You guys can do it, we can't. You know what? Actually, last week I went to Cincinnati. Yeah? So I visited in Cincinnati. Yeah. I saw all the downtown there, Mhm. but I directly remember you guys. I want to give you big hug. I'm so sorry. He was so I'm really sorry for your loss. I know. Had I known. Speak to North Korean our program. The North Korean, I'm sorry. Right, so we teach North Korean. Thank you so much. Never give up both of us. 어떤 슬픔보다 더 아픈 이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저는 굉장히 좀 밝게 그리고 좀 씩씩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어머님 인상적이었는데 지성호 대표는 오늘 부모님 만나니까 어땠어요 이번에? 항상 그 미안한 마음이 이제 큰 것 같아요. 이제 뭐 북한은 우리가 또 저도 이제 탈북한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북한이 자행하는 그 행동들을 이제 보면서 참 이제 미안한 마음이 이제 더 큰 것 같아요.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미안한 것 같고 정말 우리 인류에 지금 북한 같은 나라가 이제 없잖아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나라, 함부로 가둘 수 있는 나라, 함부로 이제 인격을 이제 짓밟을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는데 더욱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유나 씨한테 뭘 주는 것 같던데 그게 뭐였어요? 그게 카드를 저한테 하나 주셨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 모양은 이제 통일을 기원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고 요게 이제 그 오토원비어의 심볼라이징 하는 그런 거고 요게 이렇게 글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보면 요게 용기, 힘, 우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원비어가 생전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랍니다. 김성민 대표님 어떻게 지금 고인이 되신 그 오토 원비어 씨처럼 지금 현재도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들이 많습니까? 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같은 유럽 서해 강대국들에서도 이제 납치돼 간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 수에서 납치돼 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니 강찬호 선생님, 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납치라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북한이 납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실 김정일 시대 때 대남 공작을 이제 해외 공작으로 확대하면서 그 이제 해외에 파견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을 그 바꾼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공작원의 신분 세탁을 위해서 이제 많이 납치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납치하는 목적이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납치를 했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끌어오게 되면 그 사람 이름으로 일본에 가는 거죠, 공작원이. 그런 신분 목적으로도 데려가고, 그리고 이제 뭐 공작원 교육이 필요해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국인 교포 같은 경우에는 그 90년대 후반에 우리 국정원이 사실은 반북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정부하고 연관된 많은 조선족들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보위부가 막 잡아갔어요, 북한으로. 그래가지고 한 수백 명이 북한에 끌려고 가가지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지금. 와.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자기 체제에 위해가 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냥 가차없이 끌어다가 막 잡아가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 납북자가 제일 많은데요. 6.25 전쟁 때하고 그 이후로 나눠지는데 6.25 전쟁 이후에는 3,800명이 이제 북한에 납북이 됐고 현재 돌아오지 못한 분이 516명으로 지금 남아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납북자가 3,800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6.25 전쟁 때 우리 국군 포로인 분들이 포함이 된 거예요? 6.25 전쟁 납북자는 약 10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많이도 끌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되는 사람은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납북되어 간 사람들이고 6.25 전쟁 납북자 약 10만여 명,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천여 명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럼 이만갑 식구들은 북한에 계실 때 그 납북자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전 TV로도 봤어요, 사실. 북한에서는 토크쇼를 좌담회라고 하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좌담회가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장군님의 품에 안긴 뭐 남녘 동포들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앉아서 내가 막 한국에 있을 때는 얼마나 못 살았고 막 이런 얘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구로공단에 계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구로공단에서 일을 하다가 뭐 폐렴에 걸렸대요. 근데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서 막 전전긍긍하다가 장군님의 품에 안겨서 그걸 다 무료로 나았다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준영이가 본 거면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아니요, 옛날에 본 거예요. 사실 2004년, 2005년쯤에 본 거거든요. 엄청 어릴 때인데도 저는 굉장히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봤었어요. 네, 아마 평양 사람들 다 봤을 거예요. 만수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약이 없어서. 네, 약이 없었는데 여기 장군님의 배려로 난 고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막 무슨 뭐 만세라고 하면서 하는 걸 봤었는데. 아, 너무했다. 그때 참 아이러니했던 게 그때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굳이 왜 여기를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풍자국이라고 옛날에는 이제 봤던 방송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 국군은 이제 풍자를 해가지고 풍자국이라는 걸 나왔거든요. 근데 그 풍자국에 옛날에 출연했던 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국군에서 넘어오셨던 그런 분들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게 이제 조선중앙방송으로 나왔댔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게 돌아다니다가 또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걸 또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심청전이라는 영화 그 신필님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신상옥 감독이랑 그 부부가 장군님의 품속에서 마음껏 영화 제작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우리 따사로운 품에 안긴 그 저기 유명한 감독이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하면서 그분이 만든 영화들이 되게 파격적인 영화들이 많았어요. 막 처음으로 그 뭐 키스신 하는 영화도 있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필님을 싹 다 걷어가고 신필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랬더니 도망을 갔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장군님 품이 좋아서 왔는데 왜 도망을 갔을까? 근데 그거는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냥 힐스만 해가고 뭐라도 보지 말라. 궁금해도 하지 말라.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요. 잡혀갈까 봐. 그리고 백금산이라는 연속극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할아버지가 한 분 나오셨었는데 충청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해서 저 할아버지는 왜 저런 말 하지? 그랬더니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납북돼서 오신 분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그분이 거기서 북한 여성분 만나고 결혼해서 사는 생활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광산에 가갖고 이거 갱모자 쓰고 다 일하는 그게 1차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우리 손동훈 놈의 신랑감이 뭐라는 사람이라고요?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정무원 지도원으로 배치됐다. 그만 안 하면 손동훈과 나란히 살만해. 평양 간부한테 시집간다니 정말 잘 됐어. 그런데 그가 가면 우리가 섭섭해서 어째요? 그가 없이는 한시도 못 살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이 따라가서 장갈 다시 가지요 뭐. 평양색시를 오도소유. 어쨌든 잘 됐어. 거기서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막 입당하고 싶어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그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랑 막 외우다가 동료가 이렇게 보면 숨겨요. 창피하니까 내가 남조선 사람인데 과연 아버지 장군님 이런 당원이 되겠나 했는데 그걸 이제 어머니 당원 알고 괜찮다 보듬어줘서 마지막에 이제 입당시키고 그 탄광이 뭐 꽃다발 들고 나가서 막 그 할아버지 환영해준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저희 동네에 자진 입부가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 어머, 동네에서 진짜? 살았는데, 그 정말 근데 어떻게 오셨었냐면, 천여총각 때 한국 서울에서 사셨는데 여자 쪽에 엄청나게 돈이 많았대요. 근데 여자의 아버님이 사장이시고 남자는 노동자인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데 아버님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둘이서 돈을 훔쳐가지고 뛰었대요. 근데 북한으로 뛴 거예요. 하필 왜 북한이야?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그 많은 나라 중에? 네, 그래서 자, 그 많은 나라 중에. 왜냐하면 돈을 띄고 북한은 절대 못 따라오니까. 그러네. 아버지가 못 따라오라고. 이렇게 남북은 물론 세계적으로 납북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남북 잔혹사,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모신 분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북한에 납치되었다가 무려 32년 만에 32년? 대한민국에 다시 오시게 된 강산이 몇 분입니다. 번이 변한 거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번 변. 세상. 지난 1975년 동해에서 오징어 잡이를 하다 납북된 최우길 씨가 3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최 씨는 탈북의 긴 여정으로 다소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고국의 땅을 밟은 기쁨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30년 이상 떨어졌다가 지금 만났는데 그 소감이 어떻게 다음 말씀드리겠습니까? 아우 세상에. 네, 2007년 대한민국은 물론 외신에서도 정말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천왕호 어선 납북 사건의 피해자이신 최우길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납북 귀한 자. 안녕하십니까? 납북 귀한 자 최우길이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무슨 이산가족 상봉을 보는 것 이상으로 정말 뭉클했는데 선생님께서 납치되셨던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신 거죠? 제가 1975년
8월 9일 날 강원도 주문진 항에서 출항했습니다. 울릉도를 걸쳐서 독도 해역을 걸쳐가지고 공해상으로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일본 배를 비롯해서 중국 배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배들이 다 와서 고기 잡아야 했습니다. 영해상이구나. 예, 영해는 아니고 공해니. 아, 공해. 예, 공해니. 예, 공해상이죠. 예. 근데 왜 갑자기 북한이 왜 가로막은 거예요? 뭐 북한 해역 안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들어가지 않았죠, 절대.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거기 일본 배를 비롯해서 중국 배들이 다 와 있는데, 예, 같이 고기를 잡았는데, 예, 엄연히 공해지요. 그 북한이 이제 우리 쪽에서는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데 NLL 지역을 저들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아직 꽤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배들을 일단 잡아서 저렇게 끌고 가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 꽤나 많죠, 사실은. 그러면 선생님, 그때 당시가 연세가 어느 정도? 제 그때 35살입니다. 35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하나 키워드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순서를 판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새벽 2시에 총격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아버님? 예, 바다에서 공해상에서 일주일 동안 작업했는데 고기는 만손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밤 11시 MBC 방송국을 틀어놨습니다. 라디오를? 네,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기상예보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태풍 경고가 온다는 거. 여름이었나 보네. 예, 8월 달이니 태풍 경고가 온다는 신호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배 빼가지고 한 30분간 남쪽 방향으로 나오는데 그러니 여러 배 숲에서 우리는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 북한 경비정이 알고 우리 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배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33명 있었어요. 우리 오징어 배에 33명이 3명. 있었고. 엄마, 많이 탔구나. 뭐 다 배 위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항해를 하기 시작하니 일반 선원들은 다 배 밑에 들어가 자고 거기에 선장, 부선장, 저 사무자인이 배 밑에 안 들어가고 위에서 파도도 좀 세고 이러니 항상 조심해가지고 항해하는 도중입니다. 갑작스레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항해하지 못하게끔 가로막으니 그다음에 가로막았다 이래 배 뒤로 돌아오는 순간에 우리는 또 제대로 제 코스를 잡아서 가니 재차 자꾸 가로막습니다. 못 가게 하느라고. 그러다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니 기관창 사격 위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지금 방향 좋다는 주문지 쪽으로 맞추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울릉도 방향으로 맞추지요. 우리가. 울릉도 방향으로 맞췄으면 우리가 지금 잘못 간 것도 아니잖아요. 잘못 간 게 아니죠. 근데 왜? 기관총을 쐈다고요? 예, 기관총 위협 사격을 2차례나 위협 사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다음에 배는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됐지요. 그다음에 우리로 말하자면 장교 하나, 북한 말로 하자면 군간. 전사. 군간은 권총 들고, 사병은 자동보총 들고 우리 배에 올랐지요. 올르자마자 군간은 위에 올라가 무전선 차단하고, 선장 내려서 놓고 자기가 키 잡고, 그리고 자동보총 전사는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바깥으로 나오라 해서 배 앉혀놓고 조준만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쏜다고. 불쌍해. 그러니 꼼짝도 못하고. 그런데 새벽 4시가 넘어서 보니 경비정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하는 당중앙위원회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런 글자가 탁 나오잖아요.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러면 그 배를 북한 배가 묶었어요? 그 경비정에다가 발을 연결시켜서 끄는 거지. 끌고 가는 거예요? 예. 끌고 들어가는 게 무려 8시간 반에 강원도 원산 항에 도착했죠. 더군다나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북으로 끌려가신 건데 그 당시 심정이 어떠셨어요? 끌려가실 때? 그 당시 한국에서도 그런 선전 좀 들었습니다.
북한으로 가면은 끌려가면은 아우지 탄강, 또 말 안 들으면은 처형. 예. 이런 소리를 우리도 사상 사업에 그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에서도. 그러니 우리 끌려가는 그 순간에 야 이거 못 나오면은 틀림없이 아우지 탄강 우리가 강제 노동한다. 그리고 살아나오기만 기대하라. 나쁜 소리 하지 말라. 나쁜 소리 하면 죽는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단합이 됐긴 됐습니다. 우리도. 야, 잠깐 말씀만 들어도 그때 당시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사건은 간첩 혐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납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 혐의를 씌운 거예요? 예, 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출항 명세서에 제 사무자인이 출항 명세서를 제가 다 작성합니다. 32명 주민등록을 받고 출항 명세서는 주민등록 있는 것만큼 출항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렇죠. 해경에도 신고하고. 예. 그래서 신고를 하고 한 명은 왜인가? 주민등록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왜 안 가져오냐 이러니 저짝 배 타다가 저짝 배고 오늘 안 가기 때문에 이 배를 탄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그 배에 있다. 이래서 그분이 주민등록 안 가져와서 우린 뱃사람 하나를 더 태워서 자리를 채워야 되니. 그래서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출항 명세서는 32명인데 왜 33명인가? 이걸로 해서 원산에 입항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불러내는 게 저 버튼 불러내는 거죠. 첫 번째 그 사람 한 사람 태운 거 이걸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갔다가 한 1시간 되니 오던 거만 이게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 쟤하고 말이 일치되니. 예. 그래서 간첩 혐의는 벗었네요. 예. 정말 말 그대로 이유도 없이 나쁘게 된 상태에서 그렇게 끌려가셨을 때 그 억울함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요 진짜 억울한 게 많지요. 솔직히 저는 그 조사가 그뿐만 아닙니다. 그다음에 조사받으러 나가면요 우리 해역에 들어왔다고 우겨요. 진술서 쓰라고 그래요. 저보고. 인정을 하라고. 네, 진술서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써보지 않았습니다. 진술서가 무슨 뜻인지 이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다음에 하는 소리가 자기네들이 써줘요. 도장만 찍으라고. 네, 이거 이대로 써라. 근데 위에 보니 별건 아닌데 아래와 보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해에 불법 침범했으니 예,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는 지시대로 달리게 받겠다. 여기 맨 마지막 문구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못 씁니다. 다른 건 다 써도 이건 못 씁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왜 못 쓰는가? 자, 영해에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네, 해도를 봅시다. 해도를 가지고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 해도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필요가 없다. 깡패들이 되면 그래서 국제법 다 무시하고 무려 1시간 반 동안 서로 말싸움을 했습니다. 솔직히지. 하다가 보니 결과적으로 지게 됐죠. 그러니 그 문구를 마주 쓰라는 게요. 마지막에.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해에 불법 침입했으니 지시대로 달게 받겠다. 쓰니 이 종이 이렇게 큰 거 하나 내놓고 이거 다 찍으라 이래 이렇게. 이거 다 찍으라 이래. 그래서 이거 찍었죠. 그때 결혼을 하신 상태였나요? 저 일남 3녀를 두고 갔습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생이별이다 진짜. 일남 3녀. 막내 아들이 나서 8개월 만이고 그리고 5살 먹은 셋째 딸이 있었어요. 셋째 딸이 있었어요? 네, 셋째 딸이 있었는데 내가 아인데 잘못하면 죄전 같아요. 왜요? 제가 부두에 나가니 배우자가 그 5살 먹은 아이를 집에다 두지 못하고 같이 들고 나왔어요. 아빠 인사한다. 네, 들고 나와서 짐을 배에 올려놔주고 그다음에 저는 기름 싣고 얼음하고 종구 뭐 이런 거 다 예비를 사서 넣느라고 바빠서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 바지를 붙잡더니 그게 바지 붙잡는 원인이 뭡니까? 먹을 거 사달라는 거죠. 먹을 거 사달라고. 뭐 사달라고 그러던가요? 네. 뭐 지금 말하자면 사탕 과자지요. 사탕 사달라고. 그때 당시에 사탕 과자 하나 제대로 못 먹였어요. 돈은
속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야, 그걸 내가 못 사주고 북한에 억류되니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 생각밖에. 아빠 나 사탕 네. 사줘.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죠. 그저 자다 누워서 생각하면 눈에 삼삼하지요. 그 한참 이제 말 시작할 딸내미 얼마나 이뻐요. 네, 한국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지. 야, 너 5살 때 내 바지 붙잡고 사탕 과자 사달라는 거 내가 못 사주고 간 게, 야, 그거 얼마나 후회한지 모르다리니.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있다가 아버지 괜찮아요. 그때 시절 그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러면서 날 안아주고 내가 나오니. 아이고, 알겠습니다. 간첩 혐의를 벗은 다음에는 그럼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간첩 혐의를 벗었지 않습니까? 북한 보위부에서 이제 간첩 혐의를 다 벗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저희들 33명을 어디로 넘기는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입니다. 홍보를 쓰는 것도 대사업부 62 연락소에다가 우리를 33명 다 남겼어요. 거기다 남기니 뭘 하는가? 매일같이 사성교육 받습니다. 사성교육. 세뇌를 또 자, 시켜.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실게요. 그렇죠. 너무 잘 알죠. 정치 경제학, 맞아. 김일성주의 기본, 예? 당일일사상 또 10대 당일일사상 10대 원칙. 맞아. 그때는 10대 원칙까지는 우리한테 기억 안 했어요. 자, 사회주의 우월성. 예. 그걸 왜 받아야 돼? 주말상 이런 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시험도 봐요? 예? 시험도 봐요? 시험도 보지. 시험 보지. 시험을 왜 봐? 시험도 봐지. 그냥 안 하지 북한. 시험 봐도 우린 다 형식이지. 진짜지. 전애들은 시험 보는데 이거 시험 봐가지고 합격되면 뭐라고 뭐 떨어지면 뭘 하겠습니까? 하는 둥 만둥해야 해요. 솔직히 시험 보는 것도. 김일성의 우상화도 수업에 있습니까? 아, 있지요. 김일성의 우상화. 그 제일 중요하지. 예. 우선 김일성의 우상화가 첫째지요. 그렇지. 예. 항일 발산 투쟁 시기에 김일성의 혁명 역사, 그게 바로 혁명 역사 다 나오지요. 아니 어부들을 데려다가 진짜 보낼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네. 아니 이게 가뜩이나 뭐 지금 그런 공부하라면 머리에 들어가는 게 없죠.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안 하면은 비판이죠. 안 하면 비판이에요. 비판이요? 비판이라는 거 왜 동무 안 하는가? 이분들은 다 잘 아시게요. 비판이라는 거. 예. 저기 김준혁 군도 그런 거 많이 했었죠, 교육? 저도 혁명역사 시험은 항상 만점만 받던 사람으로서 참 듣는 내내 정말 가슴이 되게 몫합니다. 근데 또 저 같은 경우는 다 믿었었거든요. 저 가르치는 내용을 또 뭐 믿으면서 더 막 숭배하게 되고 막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뭘 믿었어요? 솔직히 제일 황당한 게 뭐예요? 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창피하기 그지없지만 그때는 뭐 다 믿었죠. 예를 들어 뭐 광명성이 탄생했다 그러면 아, 진짜인가 보다. 축지법 쓰시고. 축지법 썼다 그러면 와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축지법을 다 쓰냐. 다 믿었죠 그때는 그런 것들을. 축지법도 믿었어? 내가 네가 좀 맹한 것 같다. 그 사상 교육을 몇 개월 동안 받으셨어요? 10개월 받는 도중 1년 거의 가까이. 자, 3개월이 있으면 도문에 내보내준다, 고향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사상 교육 받으면서. 예, 기다렸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정말 언론 투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원들끼리. 야, 우리 이래가지고 안 된다. 보내준다는데 왜 안 보내주는가 이거 따지고 덤벼 들자. 그리고 시말직에 거기는 그때 당시 잉크로 글 썼어요. 만년필. 찍어가지고. 예, 만년필은 이제 넣어가지고 썼는데 방에서 하다 보니 서로 언론 투쟁이 막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 사람이 잉크병을 가지고서 벽에다 던진기 바로 초생아 옆에 가서 딱 맞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그 잉크병이 탁 깨진 게 초생아 그 거울에 유리에서 새파래졌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지도원들이 뒤로 왔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우 저거 어떻게 이른단 말입니다. 어머 어떻게 완전 큰일이지. 예. 그래가지고서 그다음에 지도원들이 뒤로 와서 무마 시켰죠. 그러면 선생님 그 얘기 뭐예요? 그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 네, 그건 6개월 만입니다.
6개월이면 보내준다. 수령님은 교시에 내려올 기다. 이런단 말이야. 걔 내려올 때를 기다렸죠. 6개월. 6개월 기다렸는데 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끼리 야 우리 집단으로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다 시위하자. 투신하자. 막 이랬어요. 올라가서 심지어 머리를 가지고 벽을 들어 청기 머리가 깨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 그런 소리 나니 그때 당시에 지도원들이 또 알고 쫓아온 게지요. 그래서 또 그 바람에 또 자정이 됐지요. 그러면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신 거예요? 저게 9개월 받고 10개월 만에 사회 배치 시키더구만. 10개월 만에 사회 배치 시키는데 어디를 보내는가? 저는 한경북도 김책시로 갔어요. 한경북도 김책시. 그리고 그 나머지 32명은 그때 당시에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다 흩어진 거야. 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김책시를 갔다고요? 예, 김책시 풍년 협동농장에 배치됐어요. 와, 농장원으로? 네. 저는 어떻게 이야기 들었어요, 선생님. 그 지난 세월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럼 그 배치받으신 협동농장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협동농장의 생활은 주로 다 농사일이죠. 농사일인데 구조 체계가 3개 작업반이 있는데 1개 작업반에 분조가 3개 분조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게 저는 그 1개 분조에 소속돼서 일하는 거지요. 그 일하면 그 분조장이 제가 출근하면 오늘 어디서 무슨 일 하라 이렇게 임무를 줍니다. 그러면 오늘 강냉이 밭에 김매기를 하라 하면은 홈이 들고 나가서 강냉이 밭에 김매기를 하지요. 우리 선생님 가족도 하나 없고 굉장히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외롭죠. 정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주로 여성분들하고 일 많이 합니다. 여성분들 5, 6명, 6, 7명 되는 데다가 저를 딱 끼워서 일 시키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당비서 아주머니. 그리고 저희 조에 농군맹 위원장, 또 청년비서 아줌마, 선동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꼭 거기다 갖다 일 시킵니다. 그러니 일 끝나고 조금 휴식하지 않습니까? 그 숲에가 앉아 뭐 있지요. 따로 앉아서 정말 하늘만 쳐다보고 바라는 건 담배밖에 없습니다. 솔직히지. 담배나 피울 정도고 참 억울하죠. 저녁에 누워서 낮에가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잠이 빨리 와야 되겠는데 가족 생각하느라고 솔직히 잠 안 옵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어. 선생님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을 그냥 일만 하고 사시게 되는 거예요? 네, 합숙 생활 그 4년 만에 정말 배우자 새로 만났습니다. 네, 합숙 생활 그 4년 만에 정말 배우자 새로 만났습니다. 배우자. 네. 배우자는 누가 소개를 해줘요? 처음에 야 이거 억울하지요 정말. 여기 다 잘 아시죠? 농촌 한참 원액이 때 이때는 도시에서 지원자 맞아요. 지원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농장에는 어떤 지원자가 들어오면 김책시 편의관리소가 다 들어옵니다. 아, 편의관리소만 네, 가지고. 편의관리소면 주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여성분들이 많는데 정말 참 저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 어쩐 여성분이 서로 대화를 해봤죠. 대화를 해보니 귀국등포요. 아, 제일교포. 그때부터 야 죽어도 거기 나가줘야 되겠다. 내 나가야 한다는 결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지. 그래서 제가 생활 개선에 대한 얘기를 던져봤습니다. 그니 좀 호흡이 조금 맞은 것 같아요. 마음이. 앞으로 기다려 보자 이랬는데 농촌 동원 오면 보통 한 달 내지 2달 가까이 합니다. 그 기간에 여러 차례 만나봤어요. 그래서 약속은 됐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된 걸 제가 당위원회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요. 그 얘기를 하니 왜 그런 사람을 만나려 하는가. 그 여자 일본 여자인데 일본으로 가겠다 하는데 또 뭐 가만히 있겠나. 같이 가야 될 거 아닌가.
이런단 말입니다. 땅에서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죠. 꼭 가야 된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그만두고 한 2, 3개월 지나니 당에서 다른 여성분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야, 강제네 완전히. 그래서 들고 와가지고 같이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떤 분을 소개를 시켜주던가요? 처음에는 몰랐죠. 한 7, 8개월 같이 생활하다 보니 중국 태생이에요. 화교. 중국 태생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같이 조선에 나오고 오빠 언니 뭐든 다 중국에 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는 당원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 공산당원이고 오빠 언니도 공산당원이다 이런단 말입니다. 야, 그러니 이 사람도 간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 다 마음을 더 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지. 마음 다 주지 않았어요. 할 얘기는 하고 앞으로 생활에 나가자는 이런 얘기만 했지. 뭐 당에 충실하지 말자 이런 소리라는 건 일절 못하지요. 부부인데도. 한국 얘기도. 같은 배우자지만은 그 소리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결혼도 어떻게 보면 당에서 정해준 사람을. 예, 해준 게. 그러면 이게 실은 내가 집안에서도 감시를 당한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감시죠. 그 공산당원 가족들이 아닙니까 다. 집에서까지 감시를. 그 직접적으로 배우자가 내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보이부 지도원들이 가끔씩 우리 집으로 옵니다. 뭐 누구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런 물어보기도 하고 왜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있고 없다면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리고 왔다가 뭐 앉아서 뭐 술 있으면 술이나 한 잔 마시고 가고 가다 보면 또 이 서로 배양해 주지 않습니까? 가는 거 잘 가시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배우자도 나가서 뭐 인사를 하고 이러면 둘이서 얘기하는 것도 드문드문 봐요. 그러나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감시구나. 그렇지요, 그게. 남편은 어떤? 얼마에 한 번씩 와요? 보이원은? 보이지도원이 그때 당시에는 97년도 그 고난의 행군, 강행군, 나간의 행군 때는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보통은 한두 번 정도 오고. 자주도 오네요. 네. 심지어 2000년도 들어서서부터 보이부 지도원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잤어요, 저하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잤어요, 저하고. 잠을 자. 네, 같이 잤어요. 왜요? 제가 산에 가면 산에 따라옵니다. 들에 가면 들에 따라오고 먹을 게 없어서 나물 캐러 가지 않습니까? 같이 따라와요. 아니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더 느슨해져야지. 그러니까 감시가 점점 더 심했죠. 왜냐하니 그때 당시에 국군 포로가 자꾸 남쪽으로 간다 이런 소문이 들고 우리 납북자도 저하고 한 70리 떨어져 있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 나와서 사망됐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저희한테 편지 왔습니다. 아들이 와서 데리고 갔다. 이런 편지가 왔는데 나는 북한에 있는 아들이 와서 데리고 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때 아들하고 같이 한국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납북자는 더 감시가 더 심했지요. 야, 이게 다른 분이 탈북을 하고 나거나 이제 한국으로 오면 나머지 감시가 더 철저히 더 심했지요. 내 오직 하면 자살까지 하려고 했겠습니까? 자살하려고. 이거 다 잘하실게요. 양계비 북한의 양계비 농사 대대적으로 합니다. 대대적으로. 예? 아편 농사. 맞아. 아편 그 진 빼가지고 말리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날 보고 그 경비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폐리 짚고 다니면서 가서 사람 못 볼 적에 가서 쿡 찔르면 거기에 진이 쭉 묻어 나와요. 맞아, 진도 나고. 쭉쭉 묻어 나오지. 그걸 마던 게 한 이만큼 맛없습니다. 그 컵에다가 물 떠가지고 넣었습니다. 넣으니 이게 싹 녹아요, 녹아. 그 시골에 가면 바깥에 이 나무 패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장작이 패고 있는데 거기 앉아서 먹으려고 했어요. 일로 들어가는
뒤에서 최동무 소리 지른단 말입니다. 보이지더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걸 놓쳤지요. 그게 다 쏟아졌지요.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니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 어머. 사람 없어요. 내 객관적으로 그렇게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게. 환청이 들으셨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야, 나 죽지 말라는 게구나. 어떻게 하더라도 고향에 나가야 되겠다. 고향에 나가야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 결심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긴 세월 같이 살잖아요. 예. 이 사람이 정도 드는 거고. 예, 예. 나중에 뭐 혹시 아내께서 좀 최욱일 선생님 좀 이해해주고 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한테는 하긴 잘했습니다. 솔직히지. 뭐 먹는 거 뭐 이런 거 최대한으로 저희한테 성실히 아주 잘했어요. 그거 하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 하는 장점이 있고 정말 어디 가도 뭘 혼자서 먹는 게 아니라 꼭 제 먹을 거 이렇게 가져오고 그런 거 하나는 칭찬했습니다. 그 고향에 있는 가족 그리워하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부인 앞에서. 그거 저 뒷산에 올라가면 제가 이 갱이로 가서 파서 좀 이 밭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강내일이 좀 심어가지고서 식량 보탬이 좀 해서 먹는 게 있습니다. 그 밭 위에 보면은 평온한 게 좀 더가 괜찮아요. 그 같이 둘이서 같이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그 배우자보고 여보 이 다음에 내 죽음 저기다 좀 묻어줘. 강냉이 밭에? 네, 강냉이 밭 위에고 그거 좀 묻어줘. 그래서 왜 벌써 죽는 소리 하는가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 때 죽어도 죽겠지. 그러나 거기다 묻어주고 통일이 되면은 내가 주소를 다 집에 적어놨으니 고향에 갔다 뼈라도 묻어달라 이런 소리는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 소원이 그거니 내가 먼저 죽으려는지 당신이 먼저 죽으려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나하고 9년 차입니다. 9년 차이. 그분도 참 어렵게 사신 거네요. 예, 어렵게 살았죠. 예. 야, 심지어 편지 보내기도 정말 참 안타까웠어요. 편지 보내는 것도. 그 배우자 아니면 편지 못 보내죠. 편지를 보내셨어요? 네, 편지. 어떻게? 김정일 정권 시대입니다, 그때가.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은 중국에 여권 내가지고 가라. 당의 방침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갔다 오겠소 하니 보내주면 갔다 오지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책시 보위부에 쫓아갔습니다.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그걸 우리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이지만은 저기 북한에는 공민증이 아닙니까? 공민증 가지고 해서 신청하러 갔어요. 그니 신청 받아줍디다. 신청 받아주는 게 한 2주 만에 여권이 나왔어요. 와. 한 2주 만에 여권이 나왔는데 통과는 어디로 하나니 회령시 세관으로 통과할 때. 회령시로 갔구나. 네, 회령시로. 회령시까지 갔습니다. 같이 그 세관 넘기려고 편지까지 제가 써가지고 갔죠. 편지를 쓰니 만장일치로 몇 장이 되잖아요. 누구한테 쓰는 편지요? 우리 한국에다 보내려고 편지를 썼죠. 한국 누구한테 보내시려고요? 아, 우리 처나 우리 형님이나 보내려고 예, 편지를 예. 썼죠. 예. 그런데 세관 조사가 너무 심하니 그걸 가지고 들어갈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조카가 있으니 조카를 좀 요 내보내달라. 내 먹을 거는 3일 먹을 것밖에 없다. 요 돈 가지고 있는 게. 3일이면 다 먹으니 3일 전에 날 좀 만나게 해달라 이러니 이틀 만에 어쩐 남자가 나와서 아무개 조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중국 동포구나. 네. 네. 그래서 편지를 좀 하나 연락해달라 이러니 무슨 편지 어디로 이런다 그래. 한국으로 좀 하나 편지 좀 한번 해달라. 그러다 말이야. 한국이요? 이모부 그러면 한국 사람이요? 이런단 말이야. 네,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져갔던 편지는 다 없애버렸지만은 조그만 종이 담배값을 이래 뜨면 은박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은박지다. 그걸 딱 해쳐가지고 은박지 뒤에다가 내 편지 쓴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이거. 우와. 응. 읽어보랍니까? 처남 나 최우길이다. 남쪽을 떠난 지 약 한 20년이 되는구나. 이제 와서 생각하니 처남 식구들과 처남을 많이 보고 싶구나. 처자식들과 처남을 많이 보고 싶구나.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구나. 세월이 흘러도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이제 와서 생각하니 세상이 너무나 한심한 세상이구나. 이 세상을 어떻게 지내야 되겠는가? 자, 내 소리를 들어보라. 만경청파에 물고기들도 남북으로 오고 가고 천공에 뜬 새들도 자유롭게 남북으로 오고 가는데 왜 오지 뇌수를 가진 사람만은 오고 가지 못하는가? 자, 처남 억울하다, 억울해. 처남이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우리 형님과 처남 누나인데 전해주라. 이러면서 자, 너무 공개하지 말라고 비밀리에 전해주라고 이렇게 편지를 한번 써서 보낸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배우자가 3개월 만에 여권 3개월이 끝나니 왔지 않습니까? 편지 가져왔어요. 편지 딱 봉인한 거 가져왔는데 우리 배우자 편지란 말입니다. 그거 식구도 안 보여줬어요. 내가 혼자서 보고 그 한 장 되는 그걸 약 한 15분간 눈물 흘리면서 봤습니다. 보고 그 자리에서 라이터 꺼내서 그 자리에서 불 태워버렸어요. 남이 볼까봐 그 자리에 불 태워버리고 그 배우자에다 무슨 편지 나오고 그래. 자네 돈 보냈다는 달러돈도 가져왔어요. 돈 보냈단 편지야. 다른 편지 아니고 막 이러고 알려주지 않았죠. 알려주면 또 보이고 또 붙으니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혼자만 알고 싹 살아버렸죠. 당시 한국의 그 가족분들은 편지에 어떻게 잘 계신다고 썼어요? 네. 막내 아들 8개월 만에 두고 간 아들 또 맏딸, 둘째 딸, 아까 셋째 딸 이야기했잖아요. 다 출가 다 시키고 제골시에 다 있다고 마음 놓고 있으라고 이런 편지가 또 왔습니다. 처음에 그 20년 만에 편지를 보내실 때 왜 남한에 있는 아내분께 안 보내시고 처남에게? 자, 배우자하고 우리 형님이 계셨어요. 그거 실패를 하고 나니 거기에는 틀림없이 안 살 기다. 내가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살던 데서 처갓집이 한 10리 떨어져 있습니다. 시골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처남이 3이 있습니다. 3명. 그래서 제가 생각해 처남 3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지. 이 생각하고 처남 이름 서희를 다 썼습니다. 그게 바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기 시골 그 동네 주소는 안 바뀌니까. 네. 3명 시골인이 3명 중에 하나는 있을 기다 생각하고 그렇게 편지 주소를 썼지요. 제가 뭐 실향민 분들이나 이렇게 많이 만나고 해보면 다른 거 다 까먹는데 주소 하나 기억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정말 어른들 나이는 잊어먹을 수 있어요. 생년월일 이거는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소만큼은 어디까지나 굳건히 알고 있어야죠. 저는 그
유일하게 또 언제 받을지 모를 그 편지를 불태우신 게 예? 불태우셨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간직하고 싶으셨겠어요. 그거 얼마나 심지어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너무 보는 눈이 많으니 그걸 가지고 있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지. 차라리 내가 그걸 기억을 하고 좀 있는 게 낫지. 그리고 그때부터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 회장님 있잖아요. 그때부터 사람 띄우기 시작합니다. 저희는데. 자, 이번에는요, 한 분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우리 최 선생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납북 피해자들의 희망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20년간 북한으로 납북된 분들, 그리고 그의 가족분들까지 약 70여 분을 대한민국으로 모시고 오신 분입니다. 네. 우리 최성용 씨를 소개합니다. 41년 전 북한에 납치됐던 5대 양호 선원 전욱표 씨가 최근 북한을 빠져나와 곧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출을 할 때 같이 뛰고 같이 걸어 나오고 같이 숨어 있고 했습니다. 제가 그 납북자 가족 모임을 2000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지금 탈출해서 오신 분이 9분입니다. 네. 그 9분을 제가 다 모시고 왔고요. 그 다음에 그 국군 포로가 지금 80명 정도 와 있는데 제가 12명을 초창기에 모시고 왔고, 그 9명하고 12분들의 가족들이 이제 그 뒤로 탈출하려면 탈출을 또 시켜야 하니까 그분들이 한 50분, 그분들이 한 50분.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개입을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부친은 켈로 부대 그 인천 상륙작전 선박대장으로 2013년도에 무궁훈장을 받으셨고, 저희 모친은 그 부대원으로서 국가유공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불행히 저희 부친이 67년도에 북에 납치됐어요. 북에 납치됐어요. 어머! 똑같이 그 선박으로. 제가 15살 때인데, 15살 때면 아버지가 참 보고 싶고 귀할 때인데, 아버지가 금방 오실 것 같다고 이렇게 소문이 자꾸 들려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와. 안 오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 집이 잘못돼서 어머님이 이제 우리 그 형제들을 데리고 어렵게 사는 과정에 제가 수협을 다니는데 그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면서 내가 저 생선장사에서 돈을 좀 보태줄 테니 네 아버지 그 생사 확인 좀 해서 죽었으면 유해라도 모시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제가 처음에는 아버지 찾으려고 북한에 사람들을 보내고 제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여기 계신 최욱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최성용 선생님께서 어떻게 알고 한국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우리 그 최욱일 씨 사모님이 제가 이제 납북자 운동을 하니까 저를 매번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최 대표 다른 사람도 구해왔는데 우리 남편 좀 구해줘. 이렇게 이제 저한테 호소를 했고 편지를 내가 갖고 왔더라고. 예, 아까 그 편지요. 그걸 보고 야, 이 양반 사람 보내면 탈출하겠구나.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 내가 이제 8번인가? 엄마. 보내는데 자꾸 소식이 이렇게 잘못 오네. 그래서 내가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이거 접어야겠다 해서 접었어요. 제가. 하긴 그렇죠. 8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도 이게 연락이 안 닿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9번째까지도 사람을 보내셨잖아요. 우리 저 사모님이 뭐가 꿈도 이상하고 뭐 기분이 아주 좋대요. 그래서 최 대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내자. 그래서 그 아까 그 얘기 잠깐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최욱이 씨 그 자녀들 생일, 음력 생일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가족에는 그런 거 쓰고 뭐 큰딸 뭐 쓰고 그걸 보냈더니 그거 보고 따라 나온 거예요. 믿고. 그래서 성공낸 거죠. 근데 저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평범한 회사원이셨는데 어떻게 북한에 납치된 분을 모시고 올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버지를 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시킨 사람들이 선생님 어떤 동네는 납북자가 많고 어떤 동네는 국군포로가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정보가 들어와요. 지금 평양 시민이 210만 명, 그 자료를 제가 데이터를 구했어요. 어머나, 뭐야. 거기서 제가 모 기자들하고 제가 작업을 해가지고 5일 만에 21명을 찾았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납북자가 어민이 10명,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4명, 그 다음에 칼기가 3명, 칼기로 간 사람, 그 다음에 서독에서 그 광부하다가 끌려간 세상에 그 사람들이 이제 21명이 그걸 찾았어요. 네, 명단을 찾았는데 그게 유연하시네요. 그게 이게 21명이에요. 세상에. 박수 한번 치시오. 진짜 이걸 찾아서 여기 보면 이 학생이 있잖아. 학생이 천안 어디 살았다. 다 써 있어. 혈액형까지. 어머. 이게 딱 나와. 이게 꼼짝 못하는 거야 이게. 저 어떻게 요금 못하나? 그 평양 주민 210만 명 명단 말고도 또 중대한 자료를 입수하신 게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저 북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요. 낮은 뭐 원산 교육소예요. 제가 간첩 양성소도 있고. 제가 저 밑에 북한 애들이 쓴 건데 85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지금 100% 납북 어부들입니다. 100% 납북 어부들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내가 들어보니 중앙당에서 모집을 해요. 납북자들을. 모집을 해서 저렇게 교육시키고 뭐 평양도 구경시키고 먹는 것도 잘 주고 소위 말하면 꼬시는 거지. 니네들 별 생각하지 마라. 그래갖고 김일성 뭐 주체사상 이런 거 교육하고 그 빨간 거 한 것이 윤정수 선생님이라고 사실은 저분은 우리 형님 친구입니다. 충남 서천이에요. 장항인데 장항 사람도 한번 구해와 보자 해갖고 제가 모시고 왔어요. 대박. 소름. 다른 사진이 한 장 더 있습니다. 묘향산이라고 써 있어요. 여긴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저 지금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김영삼 대통령 동네 사람들이에요. 거제 농소마을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치면 농소마을 사람들이 몽땅 한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잡혀간 거예요. 다 같이 잡혀간 거예요. 어떡해. 저기 오대양호예요. 오대양호 선원들인데 아니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그냥 끌고 가서 저러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저기 지금 거제 농소마을 분들이 저 사진 그 가족들이 저한테 사진을 좀 인쇄해 달라고 해가지고 크게 인쇄해 줬어요. 그 사진을 놓고 제사를 지내요. 어떡해. 다.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서 저도 저 사진을 참 북한에서 샀지만
참 뜻깊은 사진이라고 저는. 사람 구해온 것만치 뜻깊은 겁니다. 저 사진하고 아까 그 사진으로 인해서 제가 납북자 운동을 처음에 하는데 457명이 정부가 인정한 공식 납북자였어요. 457명. 지금은 516명이 된 거예요. 저기서 추가 납북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진이 어떻게 보면 납북된 거를 확인시켜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북한에 납치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오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최성용 선생님. 그런 과정 중에 정말 놀라운 비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남북 잔혹사,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볼 텐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메구미의 남편은 납치된 한국 학생이었다. 메구미 이야기라면 그 일본에서 납치된 학생이죠. 그렇습니다. 예. 77년도에 이제 그 어린 학생이었는데 길가에서 납치가 돼가지고 이제 북한에 끌려갔는데 이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칼기 폭파범인 이제 김현희 씨가 처음으로 이제 요코타 메구미 씨를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김정일과 그 고이즈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때 이제 김정일이 그 일본에서 들어오는 100억 달러의 그 보상금을 받으려고 납치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그때 이제 메구미 사건도 인정을 했죠. 그러면 이제 송환시켜달라고 했는데 자살했다 그렇게 북한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그 메구미 유고를 북한이 보내왔는데 일본 정부가 그걸 그 검사해 보니까 가짜였습니다. 가짜.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미스테리한 인물인 것 같아요. 요코다 메구미. 근데 그런 그녀의 남편이 납치된 한국 학생이다. 이것도 그러면 좀 루머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2004년도에 그 일본 기자하고 북한 앞에 그 중국을 갔는데 조금 중간 간부 되는 애가 나와가지고 메구미 남편이 한국에서 끌려온 학생이다. 같이 납치된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모 언론에 최초로 일면에다가 요코다 메구미 남편은 한국에서 끌려간 학생이다. 5명 중에 뭐 누구다. 이런 걸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2년도에 메구미 딸 은경이를 일본 정보기관에서 악수하면서 이렇게 훑어왔어요, 이거 훑으면 이게 뭐 DNA가 붙어요. 이걸 훑어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일본 정부 관계자가 나한테 해주길래 그러면 메구미 남편이 누군지 같이 DNA를 해자. 내가 이제 비밀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님들 설득해서 제가 귀, 혀 이거 다 해가지고 DNA를 했어요. DNA가 97점 몇 프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선유도에서 끌려간 김영남이로 밝혀졌습니다. 그거를 북한이 속이려고 메구미 남편을 김철준이라고 했어요. 가명으로. 그 다음에 메구미 딸을 김혜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부터 이거는 더 밝혀야겠구나 해가지고 제 사무실 수협 중앙에서 기자회견을 10시에 한다고 딱 연합뉴스 띄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들이 다 이제 10시 전에 다 왔어. 기자들 뭐 다 몰려오고 했는데 기자들이 나보고 막 대표님 북한이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덟 시에 평양 방송이 김철준이가 김영남이다. 그리고 메구미 딸 김혜경이가 김은경이다. 딱 발표를 하는데 내가 막
만세를 한 거야. 처음으로 얘네들이 자백을 한 거야. 와. 선생님 대단하신 분인데요.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남북 잔혹사,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 두 번째는요. 어느 날 북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최초로 그 전화 통화를 입수했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 가족은 추방도 되고 좀 복잡하게 됐다면 아버지 통하는 거는 초긴장 상태로 비상사태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까도 그래서 살다가니까 우측 아래쯤 다 이륙이랑 타이기 매일매일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방송을 듣고서는 이게 다 이게 감시려고 나고 눈에 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왔을 때는 저리 못 간다 하고 말하고서는 혼나는 상태에서 버리더니 들이닥쳤단 말이다. 우리 집에만 사람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재치 있게 유출해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혹시 아는 사람으로 해가지고서 내보냈단 말이다. 참 가슴 아픈데 우리 최욱이 씨가 이제 오고 나서 그 언론을 막 엄청 탔어요. 타고 또 내가 정부한테 요청을 했어요. 납북자들이 들어오면 왜 이렇게 조용히 들어오냐. 공항에서 한번 좀 환영식 하자 해갖고 그래서 최욱이 씨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때 태극기 막 아까 나왔나 들고 이제 자녀들이 인천공항 바닥에서 절하고 하니까 그 뒤로 이제 이렇게 많이 피해 본다. 뭐 굉장히 좋지 않은 쪽으로 북한 당국이 우리 납북자 가족들을 막 전부 막 저 전화 내용 같은 얘기를 들으시면 진짜 대표님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고. 그런데 저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내가 이제 하던 적이라. 예. 안 할 수도 없고 소식을 안 전할 수도 없고. 제가 신변보호를 한 5년 받았거든요. 북한에서 나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때 들어보니 최성룡이가 이렇게 사람들 다 납치해 간다고 한대. 내가 우리 국민을 납치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거꾸로 내가 납치해 간다고 한대. 계속 저렇게 그냥 없다고. 우리는 납치 사실 없다. 세상에 이산가족 상봉해서 딱 5글자 보내와요. 확인 불가능. 5글자 딱 알려줘. 나 같은 경우도 제삿날이라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아버지. 그런 것도 안 알려줘. 소주 한 잔 부야하는데 생사도 모르고 제삿날도 몰라. 이런 통화 내용 공개하시는 게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통화 내용을 공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분들을 구출할 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가슴 아픈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 책임이 있어요. 저 북쪽에 남북 가족들. 그런데 나는 목적이 무조건 여기 될 거야 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처형을 당했네, 수용소를 갔네 하면 될 건 나는 어떡합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걸로 인해서 제가 죄를 진다고 하면 모셔온 그 가족, 북한에 있는 가족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100배 사죄드립니다. 100배 사죄드립니다.
어려운 얘기, 참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예, 가족이 여기 있고 내 고향이 여기인데 거기서 있다 보니 또 거기에 관계와 사람이 생기고 그 와중에서 또 자유를 찾는 아픔이라는 걸 또 간직하게 되고 이 와중에 최성현 선생님이 또 중간에서 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좀 더 건강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다시 만남을 이어주는 역할을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 맛있어요. 명 맛있어요. 명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채널 A